지금 이 영상을 가볍게 넘길 생각이라면 잠깐만 멈춰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이미 보내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그냥 지나쳐 왔을지도 모르는 신호를 차분하게 다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있었는지, 숨이 예전보다 조금 더 찼던 순간은 없었는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유독 몸이 무겁게 느껴졌던 날은 없었는지,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고 그냥 조금 이상했을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조금이 문제입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크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참을 수 있을 만큼만 불편하고 하루를 망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깁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나이가 있으니 이 정도는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를 넘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심장은 같은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우리는 그 신호에 점점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신호는 더 이상 경고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도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쯤은 꼭 정리해 두어야 할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제가 일부러 긴장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주제가 우리 삶과 너무 가깝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근경색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평소에 나는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분들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심근경색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늘 걷던 길인데 숨이 조금 더 찬 느낌,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대개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는 그 정도 불편함쯤은 누구나 겪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지 아니면 반복되고 있는지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몸이 크게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혈관 안쪽에는 조금씩 찌꺼기가 쌓이고 혈액은 점점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몸은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버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애매한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 중앙이 꽉 조이는 통증이 아니라 누군가 살짝 눌러놓은 듯한 느낌, 명치 쪽이 더부룩한 느낌, 가슴이 묵직한 느낌처럼 말입니다. 통증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해서 대부분은 소화가 안 되나 보다, 근육이 뭉쳤나 보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가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신호는 신경을 따라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나 팔, 목이나 턱, 심지어 등 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에 없던 통증이 이유 없이 생겼다면 한 번쯤은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숨이 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이미 몸은 한 번쯤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제 와서 뭘 바꿔도 소용없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방향만 바꾸면 충분히 숨을 고를 수 있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막연한 걱정 대신 실제로 심혈관 질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방이라고 해서 삶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심장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 생활 습관,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화들을 중심으로 심장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혈관 질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방이라고 하면 아주 엄격한 생활을 떠올립니다. 매일 운동해야 하고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포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장을 지키는 예방은 그렇게 극단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큰 변화를 한 번에 시도할수록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심장에 쌓이는 부담을 하루하루 조금씩 줄여주는 것입니다. 심장은 근육이고 근육은 사용 방식에 따라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시니어 생활이 심장을 쓰는 방향이 아니라 심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굳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시간, 움직임이 적은 하루, 불규칙한 수면, 그리고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심장은 매일 조금씩 더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손댈 수 있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숨이 아주 가쁘지는 않지만 가볍게 찬 느낌이 드는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처음부터 그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되고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리해서 오래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이 심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심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자극에는 점점 적응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 내일은 10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과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혈액을 내보내야 하고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술 역시 적당량을 넘어서면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의 술이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혈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 가지 수치는 증상이 없어도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고 그 결과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관 안쪽에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검진 결과지를 받았을 때 숫자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매번 비슷하게 높게 나온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때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와 상의하면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식습관 역시 심혈관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과식은 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서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국물을 반만 먹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려야 할 것은 채소, 통곡물, 콩류, 생선 같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 안쪽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식단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식사에서 반찬 하나를 바꾸고 양념을 조금 덜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식사 시간입니다. 늦은 밤에 먹는 식사는 심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자는 동안 심장은 원래 하루 동안의 부담을 회복해야 하는데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와 혈액순환 때문에 심장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정기검진을 받고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할까? 하지만 심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검사에 찍히는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진표에 적힌 숫자는 진단서라기보다는 예고장에 가깝습니다. 그 예고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후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심혈관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초록불일 때는 유지하면 되고 노란불이 켜졌다면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즉시 멈추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은 줄어들고 필요한 행동은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는 지켜봐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동시에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지켜봐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상은 역시 가슴 통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심근경색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화 문제일 수도 있고 근육통일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불편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자세를 바꾸면 나아지겠지, 오늘만 그런 거겠지. 실제로 이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과 관련된 통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시간입니다. 통증이 10분 이상 계속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진다면 단순한 불편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의 성격입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보다는 가슴을 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이 쉬어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잠깐 멈추거나 앉아 있어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과 함께 숨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고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이는 심장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밤이나 새벽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아침까지 기다려 보려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손상이 커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가슴 통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슴이 극심하게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슴 통증 없이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왼쪽 팔이 이유 없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목이나 턱 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거나 등 쪽이 뻐근하게 아픈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평소에 없던 통증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숨가쁨 역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활동이 점점 힘들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숨이 더 차거나 베개를 여러 개 받쳐야 편해지는 경우는 심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에 생기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괜히 갔다 오는 병원은 있어도 늦게 가서 후회하지 않는 병원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별일 아니라고 듣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심근경색을 실제로 겪은 이후의 이야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심근경색 이후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 약들은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는 것을 막거나 혈압을 안정시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약을 먹는다는 사실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지만 이 약들은 심장을 대신해 일을 나눠 맡아주는 보호막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약만 먹고 안심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약은 이미 약해진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생활 습관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약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이후의 관리는 치료라기보다는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불안을 함께 겪습니다.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혹시 다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되고 심장이 조금만 빨리 뛰어도 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다시 병원을 가야 할 신호인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심장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도 갑자기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보다는 여러 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된 신호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조용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내일의 심장 상태를 만들고 그 선택이 쌓여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오늘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을 걸어보거나 국물 한 숟갈을 덜 먹거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는 것처럼 아주 작은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마무리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시니어 분들이 심장 건강과 관련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을 더 위험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나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심혈관 질환은 증상이 없어서 무서운 병입니다.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심장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한 번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검진에서 정상이라고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검진 결과에서 정상 범위라는 말은 현재 기준선 안에 있다는 의미이지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상한선에 가까운 경우라면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험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약물 치료는 이미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쌓였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심장은 여전히 같은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생활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이 나이에 뭘 바꿔도 소용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많은 시니어 분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심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한 기관입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 회복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방향만 바꾸면 충분히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선택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심장 건강을 지키는 삶의 방향에 대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장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삶의 반경은 점점 좁아집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하루가 채워지고 외출이나 모임도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몸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삶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심장 건강은 바로 이 선택지를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심장이 안정되어 있어야 걷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뭘 먼저 바꿔야 할까? 괜히 걱정만 커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생기면 불안은 줄어들고 행동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단 하나만 정해 보십시오. 하루에 걷는 시간을 10분 늘릴 것인지,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길 것인지, 짠 반찬 하나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정기검진 일정을 다시 확인해 볼 것인지 말입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심장을 만들고 그 선택이 쌓여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심장은 늘 말없이 일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걱정할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질 때 비로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늘 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신호를 조금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셨다면 이 영상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조금씩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 선택은 분명히 몸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쌓여 어느 날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위기가 아니라 안정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오늘 들은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이 보내는 변화는 나이 탓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한 번쯤 확인해 볼 이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생각 하나만 마음에 남아 있어도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심근경색 이후 실제 회복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약을 오래 먹어도 괜찮은지, 그리고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